비트코인 설명해 드리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그윗이라는 게 있고, 세그윗은 1메가바이트라는 블록체인의 블록 크기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블록에 들어가는 내용 중 서명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이제 블록에 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 수를 늘려 가지고 처리 양을 조금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지불 채널인데, 지불 채널은 모든 거래를 매번 블록체인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다가 최종적인 어떤 거래의 끝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매 트랜잭션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원을 거래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1000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지불 채널인데, 이제 지불 채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기술적인 걸 필요해요. 그게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다중 서명 지갑입니다. 다중 서명 지갑. 그러니까 보통은 한 지갑에 한 개의 공개키 쌍만 연결해서 쓰는데, 이제 다중 서명 지갑은 한 지갑에 여러 개의 공개키 쌍을 연결해 쓰는 거예요. 뭐 만들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2, 3 지갑은 공개키 쌍이 3개 연결되는 거고, 그 중에 2개로 서명해야 유효한 서명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지갑이 있고 지갑에 연결된 공개키 쌍이 있으면은 그 개인 키로 서명만 하면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데, 요 다중 서명 지갑에서는 하나의 서명만 가지고는 유효한 서명이 안 되는 거죠. 셋 중에 둘,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금 기능이 필요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예제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편하게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시로 이제 미미가 티빙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티빙은 드라마를 한 편에 100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면 원래 비트코인을 써서 티빙과 거래를 하려면 매번 드라마를 한 편 볼 때마다 100원을 지급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확정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불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둘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서로 그냥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2 지갑을 만들어요. 미미와 티빙 간의 2-2 지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공개키를 원래 2개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2-2면 공개키 쌍이 2개가 지갑에 연결이 되고, 하나는 미미가, 하나는 티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는 다른 사람 거에 개인 키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지갑에 있는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미미의 서명도 필요하고 티빙의 서명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서명해야지만 유효한 서명이 됩니다. 우선
이 예제에서는 미미가 티빙한테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양한 환경에 얘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2-2 지갑을 만든 다음에 미미는 우선 1,000원 또는 뭐 2,000원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이 지갑에 입금을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비트코인 트랜잭션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갑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2-2 지갑에는 미미가 1,000원을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 지갑이 보유한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이제 만들어진 순간 이제 지불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미가 그 티빙한테 지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미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100원을 티빙에게 지급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의 출력은 100원은 티빙, 900원은 원래 1,000원이었잖아요. 900원은 자기한테 받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미미는 서명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을 실제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을 등록하려면 누구의 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2-2 지갑에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2-2에 있는 지갑, 거기에 1,000원이 있는데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쓰려면 미미의 서명, 티빙의 서명이 필요해요. 근데 미미는 이미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서명이 필요해요? 티빙의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티빙은 이걸 서명해가지고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100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거래를 할 거니까.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원을 티빙한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 100원이고 900원이 돼야 되겠죠. 1,000원이니까. 근데 85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50원은 어디 간 걸까요? 50원은 어디 갔어요? 입력은 1,000원이에요. 지갑에 있는 돈 전에 1,000원이에요. 그런데 출력은 100원, 850원, 950원이 550원이 없어졌죠. 그 50원 뭐예요?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 수수료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수수료는 누가 내고 있어요? 미미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티빙이 내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0원은 티빙, 900원은 미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편을 더 봐. 그러면 또 다른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트랜잭션을 만드는데 이때는 200원 티빙, 750원 미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죠. 그러면 티빙은 어떤 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야 유리합니까? 예? 200원 걸 등록해야 유리한 거죠. 얘 거를 등록하면 오히려 손해죠. 얘를 등록하는 순간 얘는 등록을 못해요. 왜 등록을 못하죠? 이중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력입니다. 입력은 뭐예요? 이 지갑에 있는 전액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원씩 100원씩 쓰면서 트랜잭션을 새로 만들어서 미미는 서명해서 그 티빙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영화 다 봤어. 이제 드라마 다 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 게 요거면 이 맨 마지막으로 한 거를 티빙이 서명해서 블록체인에 등록하면은 이제 티빙은 5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미미는 45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5번의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야 됐는데 5번을 등록 안 하고 한 번만 등록하는 거죠. 한 번만 등록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블록체인에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블록체인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정행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거를 닫는 거는 바보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티빙이 어떤 거래도 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손해죠.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미미는 1,000원을 지갑에 넣는데 그 지갑의 돈은 이제 아무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최초에 티빙은 페널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미미에게 줍니다. 이 페널티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0원을 지갑에 입금했으면 그 1,000원을 미미한테 다 주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널티 트랜잭션을 미미한테 주면 미미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충분히 보고 얘를 등록시켜 버리면, 얘보다 얘를 먼저 등록시켜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등록시켜 버리면 얘를 등록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페널티 트랜잭션 같은 걸 만드는데 이 만드는 거에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하냐면은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잠금 장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잠금 장치 뭐냐면은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등록하려면은 몇 시간이 지나야지만 된다. 시간을 거기다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블록체인에 등록돼야 유효한 그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효한 트랜잭션이지만 그 트랜잭션은 바로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가 없고 일정한 시간, 거기서 정해놓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3일 후, 4일 후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겠죠. 그럼 4일 후에도 티빙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으면은 미미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미미는 이 페널티 트랜잭션을 서명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는 그거를 미리 등록할 수는 없어요. 미리 등록을 시도해도 채굴자들이 안 받아주는 거죠. 왜? 이 트랜잭션은 아직 유효하지 않아요. 시간 때문에. 근데 이 잠금 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 잠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시간 갖고 잠금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록 깊이 갖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블록 깊이가 하면은 5개 뒤에만 할 수 있겠든지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앞에 좀 스킵했는데 엔록 타임이라는 게 있고 엔 시퀀스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것들은 시간 또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 지금보다 그 몇 개 뒤에가 해야 된다 등 그런 잠금 기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잠금 기능을 해놓으면 페널티 트랜잭션을 줘도 그 페널티 트랜잭션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미리 손해볼 수 있으니까 페널티 트랜잭션 서로 교환해 놓는 거예요. 교환해 놓는데 그 페널티 트랜잭션은 활성화되려면은 한참 뒤에 돼요. 그 전에 정상적인 것들이 등록되면 페널티 트랜잭션은 잠금 장치가 풀려도 왜 등록이 안 돼요? 이중사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지불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지불 채널은 또 지불 채널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 지불 채널 네트워크의 확대는 어떻게 되냐면 A와 B 간의 지불 채널, 지갑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B와 C가 만들고 있고 C와 D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A가 D랑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D가 또다시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당사자가 지불 채널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최종 결과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 번 거래를 하더라도 마지막 것만 등록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돼 있을 때 지불 채널 네트워크는 이런 채널이 있으면 A는 B를 이용해 가지고 D랑 거래하게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A와 D가 직접적으로 지갑을 만들지 않더라도 A와 B가 만들어져 있고 B와 C가 만들어져 있고 C가 D가 만들면 A한테 D한테 좀 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B가 C한테 주고 그럼 C가 D한테 주는 형태로 그 자동적으로 지불 이런 흐름만 있으면 A와 D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불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A가 D한테 전달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중간에서 전달을 안 할 수 있어요. 전달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해시럭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시럭으로. 그래서 이 해시럭은 요 값이 그 트랜잭션에 등록이 되는데 이 등록된 트랜잭션이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값을 같이 공개를 해야 돼요. X값이 공개가 안 되면은 이 트랜잭션은 유효한 트랜잭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X를 나중에 공개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잠금 장치를 통해 가지고 A가 이 중간에서 어떤 장난치는 걸 아니면 중개를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장치를 고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교재나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지불 채널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지불 채널은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하되 그 할 때 여러 가지 오류들이나 부정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정행위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잠금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정리해 봅시다. 비트코인의 특성은 10분마다 계속 블럭이 생성이 됩니다. 저 생성이 중단이 되면 안 돼요.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이 계속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은 계속 끊임없이 10분마다 블럭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등록되는 데이터들은 첨삭만 가능해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영구히 삭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그러면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을 계속 남겨두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삭제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없어요. 스팀잇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그 SNS 같은 게 있는데 그 스팀잇은 그 블록체인에 그 게시 글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게시글은 영구히 어떻게 돼? 삭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글이라든지 상대방을 어떤 되게 험담하는 글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글들도 영구적으로 삭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들을 쓸 때 그것도 그게 필요한 기능일 수 있는데 삭제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거기다 넣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블록체인은 에이징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는 에이징 테크닉이 있어서 오래된 데이터는 왜 버려야지만 그 저장되는 공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계속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늘어만 가요. 삭제가 못해요. 그리고 옛날 과거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블록에 어떤 그 금액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용됐던 블록체인의 데이터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DB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있는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여러분과 관련된 데이터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겠죠. 근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는 계속 커져만 가요. 영구적으로 계속 커져만 가요. 이게 성립되는 시스템인가?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에서 하나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이 됩니다. 특정한 노드 한 곳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노드에 똑같은 블록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꾸는 것도 본질적으로 힘듭니다. 한쪽을 망가뜨려도 다른 쪽은 계속 있는 거죠. 서비스 거부도 거의 힘들죠. 노드 하나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든지 비트코인의 그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아무나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채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전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부분 노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블록체인을 우리가 공개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블록의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의 마음이다.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기적인 채굴자들은 어떤 트랜잭션도 포함하지 않고 채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의는 생태계가 건전해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게 오히려 자신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채굴에 성공해서 일정한 금액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얻은 BTC의 가치가 자기가 올바르지 않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인 순서에 의해 각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몰라요.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트랜잭션보다 먼저 발생된 트랜잭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지불하면 이건 선후 관계는 있지만 그냥 서로 관련이 없는 트랜잭션들이 있을 때 어떤 트랜잭션이 보다 먼저 일어난 트랜잭션인지 어떤 순서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건 누구 마음이야? 채굴자의 마음이죠.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아직까지 블록체인 등록 안 된 걸 자기가 넣고 싶은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수료가 높은 것만 우선순위 한다. 그럼 아주 오래전에 소액 수수료만 있는 애는 등록이 안 되다가 한참 뒤에 등록될 수도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순서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트랜잭션의 순서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운영이 됩니다. 오픈소스로.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특히 항상 얘기하지만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오픈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픈소스가 아니라 그냥 소스로 공개를 안 하면 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트랩도어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또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넣어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픈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오픈 소프트웨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면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새로운 알트코인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갖다 쓰고 내가 원하는 규칙 좀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다수예요. 알트코인들이 다수가 어떻게 만들었냐?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빼고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오픈 소프트웨어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쉽게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쉽게 만들더라 해도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려고 그러면은 이 채굴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초반에 쉽게 안 되는 거죠. 안전성을 좀 살펴봅시다. 가정은 이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도 다 검증이 돼서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발행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채굴에 성공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특성이 규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규칙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 안 따르면은 왜 안 되지? 뭐 이런 의심을 갈 텐데 이게 그 규칙대로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지만 그게 그 최종적인 블록이 되고 그래야 자기가 채굴된 돈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규칙들이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과 맞물려서 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떤 특성이죠. 이 암호화폐들의 특성.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서는 보통 규칙을 만들게 되면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안 따르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 내역을 수정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해시퍼즐을 해결해서 특정 블록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걸 수정해가지고 실제 블록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한 거죠.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내가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니까 또 전자서명 기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유한 돈을 내가 쓰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는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암호화폐예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화폐로서의 역할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양도는 되지만 비트코인 갖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금처럼 금은 그래도 뭐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서 차기나 하지. 얘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얘는 투자 목적으로만 그냥 이제 암호화폐가 원래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화폐 대신에 쓰려고 만들어진 게 목적인데 원래 목적인데 지금은 그 목적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뭘만 해요? 그냥 뭔가 투자의 가치, 투자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 암호화폐가 일반적인 이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화폐의 기능을 못하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가격의 불예측성이에요. 오늘 내가 가격에 맞게 줬는데 내일 갔더니 그 가격이 한 3배 올랐어. 얼마나 배 아파요. 그쵸? 내가 그 애플 아이패드를 딱 샀는데 아이팟을 딱 샀는데 20만 원 주고 그 20만 원 가격이 내일 됐더니 한 60만 원 됐어. 그럼 내가 4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이렇게 심하면 그거 갖고는 뭔가 구매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해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줬는데 오늘 준 금액은 20만 원 가치지만 내일 되면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어떤 화폐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변동성이 없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작아야 안정적이야 우리가 실제 거래에 그 화폐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 확정 속도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초반에는 이제 저 용도로 많이 쓰였죠. 불법 거래, 마약 거래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같은 거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익명성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그렇게 익명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비트코인이. 요즘은 그런 익명성을 원하면 비트코인 말고 좀 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더 다른 코인들을 이용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폐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만 쓰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P2P 순수 P2P 네트워크로 이렇게 탈중앙적으로 운영되길 바랬던 게 비트코인인데 실제로는 채굴자도 그렇지만 이 코인 거래소도 생기면서 좀 큰 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원래 진정하게 원했던 탈중앙 암호화폐하고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에 있어서는 코인 거래소의 등장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거를 대신 우리가 은행에 거래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실수를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은행이 막아주죠. 나쁜 한 거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돈 안 당했다고 우리한테 돈 안 주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해가 떨어진 분들은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과 비슷하게 내가 은행과 거래하듯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런 코인 거래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채굴 방법. 채굴 방법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작업 증명을 쓰는데 이 작업 증명은 환경 파괴적인 요인이 많아요. 불필요한 전기세를 너무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 증명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블록체인, 즉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P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분 증명. 그거 말고도 공간 증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확정 속도도 마찬가지고 확장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 지불 채널, 세그윗, 샤딩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샤딩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게임 많이 하신 분은 샤딩이 뭔지 아실 거예요. 샤딩. 그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거라는데 게임에서도 그 게임 서버들 있잖아요. 그럼 게임 서버를 이렇게 여러 개 두는 걸 샤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요 한 서버에서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은 여기 있어, 요 서버 쓰고 이렇게 서버를 여러 개 둬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블록체인을 여러 개의 세부 블록체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샤딩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미국은 미국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지역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샤딩이라 그래요. 근데 샤딩에서의 어려운 점은 샤딩 간 거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거래는 그 블록체인에 옛날처럼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각 블록체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양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1메가였는데 1메가짜리 블록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분산해서. 그래서 그게 샤딩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블록 크기의 제한과 블록 생성 속도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완전 노드를 운영하면은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새로 합시다. 물론 거기에 커뮤니티에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하여튼 그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갱신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케이, 우리 갱신합시다. 근데 일부 안 따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로 2017년도 8월에 갈라졌고요. 또 10월에는 비트코인 골드로도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트코인이 한 갈래만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나 이제 그 전통 비트코인 방식은 싫어. 우리 2메가로 갑시다.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에 따르는 거예요. 또 이 POW가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르게 작업 증명을 하더라도 또 다르게 작업 증명합시다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갈라져봤자 가격 가치는 워낙 차이가 나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드 포크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거를 하드 포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칙 변경에 거부한 거죠. 아니면 지들이 규칙 만들어서 떨어져 나간 거죠. 요 슬라이드만 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그 데이빗 처음부터 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됐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탈중앙 암호화폐가 이제 실현이 됐어요. 그 실현했을 그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데 이 블록체인을 뭘 해주냐면 이제 작업 증명을 해서 분산 합의를 해주게 되겠고 그걸 통해서 불가역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뭘 저장해요? 트랜잭션만 저장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산 원장이라 그래요. 거래 내역들을 저장하는데 얘가 분산적으로 모든 완전 노드들이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꼭 왜 트랜잭션만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돼? 다른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다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자. 불가역성이 필요한 그런 응용에서 이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효과적으로 응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중에 되게 획기적인 거보다는 하여튼 요즘 또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탈중앙 PKI 쪽이고요. 특히 탈중앙 PKI로 가면서 그러니까 탈중앙 PKI는 블록체인에다가 뭘 저장하는 거예요? 인증서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공개키와 그 공개키의 소유자를 바인딩하는 어떤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그 인증서를 대체하는 거죠. 그게 탈중앙 PKI이고 이 탈중앙 PKI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게 탈중앙 ID라는 거예요. 탈중앙 ID. 그래서 요즘 많이 뭐 SK나 뭐 이런 데서 저 탈중앙 ID 갖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지? 운전면허증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기술을 일부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자고 생각해 봤더니 여기다가 뭘 저장하면 획기적이냐면 프로그램을 저장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탈린의 아이디어죠. 프로그램을 저장하자. 블록체인에 프로그램을 저장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자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의 저장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NFT라는 거예요. NFT는 디지털 그 어떤 자산들을 소유주가 누군지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거래할 수 있게. 그러면 프로그램도 저장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계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될 거고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약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누가 거부할 수도 있고 막 배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는 등록되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이제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저장해서 그 블록체인이 잘 활성화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저장해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냐면 탈중앙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탈중앙 앱.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앱들이 동작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글 스토어 뭐 이런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근데 구글 스토어는 그냥 우리가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건데 얘는 그냥 다운받는 게 아니라 실제 앱들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그런 기술, 그 이유를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이제 트랜잭션만 저장하는 게 유주였는데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거기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D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계약이 발전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켓 같은 것, 그러니까 11번 같은 거를 또 옥션 같은 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마켓은 실현이 안 됐어요. 마켓에서는 뭔가 옥션을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먼저 비딩을 했냐, 아니면 누가 먼저 샀냐, 누가 먼저 구매 의사를 나타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죠. 순서는 채굴자 마음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뭔가 A가 먼저 뭔가 했으면 A가 먼저 등록되게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또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마켓 같은 것도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 자체를 또 기술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그 개선할 노력 중에 처리 속도를 향상한 기술은 아까 봤던 지블 채널, 이계층 프로토콜, 샤딩, 나누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이렇게 서버 여러 개 두듯이 체인을 여러 개 둬서 나누는 거고 롤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롤랍은 그 서명들이 여러 개 확인해야 되죠. 트랜잭션들을. 그러면 이 서명들을 쫙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값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값을 확인해서 그 값이 true이면 그 블록에 저장된 모든 트랜잭션이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확인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롤업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시키는 노력으로 영지식 기술이나 링 서명, 믹스 같은 기술들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암호 기술들이 논문상에서만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 암호화폐가 등장함으로써 논문에만 있던 기술들, 암호 기술들이 다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기술도 그렇고 링 서명, 믹스, 뭐 롤업, 뭐 이런 기술들이 원래는 그냥 논문에서 연구만 되던 기술들인데 대부분이 그 기술들이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또 우리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예전에 그냥 논문만 쓰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기술로 적용이 되고 돈도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제 공개형이었는데 왜 공개형이 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기업 내에서만 쓸 거야. 그러면 공개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폐쇄형 블록체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리눅스 파운데이션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여러 큰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폐쇄형 블록체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하이퍼레저라고 그래요. 하이퍼레저. 그래서 하이퍼레저가 한 5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폐쇄형 블록체인 만들 때 활용이 됩니다. 각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만들 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초의 블록체인은 POW라는 작업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분산 합의를 했는데 저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 공간 증명, DAG 같은 기술들을 써서 좀 더 빠르게 그렇지만 불가역성을 계속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술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화요일날에는 이제 요 블록체인 2.0의 핵심이 되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나머지 기술들도 조금씩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